남편이 쓰러졌대요. 병원에서 오라고 난리예요. 그래도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들 말하네요. 그 말을 듣는 내 귀가 이상하게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놀라지도 않고 울컥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텔레비전에서 남 이야기 듣는 것처럼 멍하게 귀만 열어놓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70이 된 나는 좁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서 멈춘 화면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전화기에는 남편 이름이 떡하니 떠 있었고 그 밑엔 구급차 그림이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울먹이던 시동생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죠. 형수, 형이 갑자기 가슴 붙잡고 쓰러졌대요. 지금 중환자실 들어갔다고 병원 좀 와요. 예전 같으면 허둥지둥 옷부터 걸쳐 입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머리 안 말린 거 수건으로 둘둘 감고 슬리퍼 끌고 택시 세우려고 골목을 뛰었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다리가 먼저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나는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만 한참 내려다봤어요. 심장도 예전처럼 쿵쾅거리지 않았고요.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속으로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는 말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진 않았어요. 다만 오래전에 주차장 바닥에서 숨을 헐떡이던 내 모습을 떠올렸을 뿐이에요. 그때 내 곁을 떠나던 남편의 뒷모습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남편은 나보다 3살 위에요. 결혼할 땐 그저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사 잘 다니고 술주정 크게 안 하고 시댁 식구들도 우리 집 장남답다 하고 어깨를 두드리던 사람이었죠. 나도 그때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적어도 버려지진 않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남편이 제일 아끼는 건 가족도 나도 아니었어요. 자기 체면이었어요.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 회사에서 듣는 평가. 늘 그런 것들이 먼저였어요. 당신 또 병원 가자고?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거 당연한 거야. 괜히 검사지 모시기에서 돈 쓰지 마. 내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할 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끝에 요 같은 건 붙지 않았어요. 마치 툭툭 돌 던지듯이 단호하고 귀찮은 목소리였어요. 처음엔 서운해서 입술만 깨물었지만 나중엔 아예 말을 꺼내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픈 걸 말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시장에 같이 가는 날이면 늘 그랬어요. 카트를 밀고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숨이 가빠지고 왼쪽 팔이 뻐근해졌어요. 가슴 중앙이 누군가 주먹으로 꾹꾹 누르는 것 같았죠. 나는 사람 없는 구석으로 살짝 빠져서 벽에 기대숨을 골랐어요. 당신 또 왜 그래? 창피하게. 좀만 참아. 장은 봐야 하잖아. 남편은 내 팔을 잡아 끌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 눈이 먼저였어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서러웠어요. 여보, 나 숨이 안 쉬어져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에서 나온 건 다른 말이었어요. 조금만 앉았다 갈게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나조차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몇 번을 넘기다 보니 가슴이 쪼여오는 느낌이 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장바구니부터 챙기게 됐어요. 병원 가서 큰 병이라고 나오면 남편 표정이 어떻게 굳어질지 그게 먼저 겁났어요. 집에서도 비슷했어요. 내가 숨이 차서 계단을 한 번에 못 오르면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맨날 집에서 노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걷기라도 좀 하지 그랬냐. 그 말 듣고 나서부터 나는 숨이 차도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거실 한가운데까지 와서는 일부러 멀쩡한 척 텔레비전부터 켰어요. 손으로 가슴을 누르던 건 사람들 시선이 없는 새벽이었고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어요. 몸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는데
집안 공기는 늘 똑같았어요. 남편은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나는 그의 기분에 따라 하루의 날씨가 바뀌는 사람 같았어요. 당신 퇴직하면 뭐 하고 싶어요?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라도 같이 여행 한번 가자는 말을 꺼낼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냥 집 잘 지키고. 그 한 줄에 내 기대는 또 접혔어요.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죄다 그런 식이었어요. 나를 향한 존댓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늘 입술에서만 맴돌다 사라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나는 남편이 나를 길바닥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그 선은 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깨지는 날 내 심장도 같이 찢어져 나갔다는 걸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남편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지금 그날의 주차장 냄새까지 떠오르는 걸 보니 내 마음은 아직 그 밤을 완전히 지나오지 못했나 봐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장 문을 열고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들었어요. 발끝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신발끈을 매는 손은 생각보다 덜 떨렸어요. 그래, 한 번은 봐야겠죠. 그래야 그날의 나도 오늘의 나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문고리를 잡았어요.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 집을 나가는 발걸음이 그날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유리창 너머 풍경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나무도 사람도 가게 간판도 다 지나가는데 머릿속은 몇 년 전 그날 주차장에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그날도 오늘이랑 비슷한 계절이었어요. 겨울이 끝나갈 때 장바구니엔 배추랑 두부, 달걀 같은 것들이 꽉 차 있었죠. 남편은 계산대 앞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또 이렇게 샀어? 두 식구가 무슨 군대야 뭐야? 카트에 실린 봉지들을 보면서 남편은 투덜거렸어요. 계산대 직원 앞이라 나는 그냥 웃는 척했어요. 요즘 물가가 좀 올랐네요. 같은 말이나 하면서요. 속으로는 그래도 집에 먹을 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만 맴돌았고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에서 이상하게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카트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빠지고 가슴 가운데가 꾹 눌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걸음을 조금 늦췄어요. 당신 왜 이렇게 느려? 차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남편이 앞에서 뒤도 안 보고 말했어요. 그 목소리를 따라가려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어요. 세상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죠. 나는 급하게 카트에 몸을 기댔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여보 잠깐만요. 가슴이 좀. 겨우 그 말까지만 나오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차가 한 대, 또 한 대 옆을 지나가면서 클락션을 울렸어요. 남편이 뒤늦게 돌아봤어요. 또 쇼야? 사람들 보잖아. 얼른 일어나. 남편은 주변 눈치를 먼저 살폈어요. 나는 바닥에 손을 짚은 채 제대로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땀이 식은 땀처럼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진짜 숨이 안 쉬어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남편 얼굴에 그제서야 조금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그래도 그는 나를 부축해 세우려 했어요. 일어나. 여기 바닥에 누워 있으면 사람들 다 쳐다봐.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가슴 안쪽이 타는 것처럼 아프고 왼쪽 팔이 저려와서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어떤 아주머니였어요. 나는 고개를 들 여력도 없어서 그저 헐떡거리기만 했어요. 남편이 그 아주머니 쪽을 돌아봤어요. 원래 좀 그래요. 피곤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 사람인 것처럼 늘 그래 왔다는 듯이요. 아주머니는 선뜻 물러나지 않았어요.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 여기 주차장이라 위험해요. 구급차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입술이 굳어졌어요. 사람들 눈이 자기한테 쏠리는 게 싫어 보였어요. 괜찮다니까요. 당신 일어나. 집 가서 쉬면 돼. 남편은 나를 향해 낮게 얘기했어요. 나는 일어나고 싶었어요. 창피하지 않게 사람들 시선 안 받게 그냥 평범한 아내처럼 카트 끌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심장이 말을 안 들었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안에서 잠궈지는 느낌이었어요. 죄송한데 제가 구급차 부를게요. 아주머니가 이미 핸드폰을 꺼낸 상태였어요. 멀리서 마트 경비원도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진짜 난리네. 그가 작게 중얼거린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아팠어요. 심장보다 가슴보다 더 깊은 데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경비원이 다가와 내 상태를 보더니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몇 마디 묻고 내 이마에 손을 얹어보기도 했어요. 남편은 한 발짝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입술을 실룩거리면서요. 남편분 맞으시죠? 같이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비원이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잠깐 망설이는 얼굴을 했어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 시계를 봤어요. 나 지금 중요한 자리 있어요. 일단 병원 데려가시고 나중에 연락 주세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귀에서 세상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바닥에 누워있는 채로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의 구두 뒷굽이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 등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을 떼려고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을 뻗고 싶어도 팔이 내 몸의 일부가 아닌 것 같았어요. 대신 눈물이 흘렀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아주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손이 그날 내게 남은 유일한 체온이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남편 얼굴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 정말 같구나. 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까만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그 뒤로 몇 날 며칠을 나는 모르는 사이에 살아 있었대요. 오늘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때의 숨막히던 공기와 바닥 냄새가 그대로 되살아났어요. 나는 택시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예전보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 하나만큼은 그날의 나와 달라 보였어요. 적어도 이제는 길바닥에 혼자 버려지지는 않을 여자 같았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 내려서 나는 잠깐 숨을 고렸어요. 자동문 위쪽에 새빨간 글씨가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이 병원 간판은 몇 년 전에도 똑같이 나를 삼켜버렸던 것 같았어요. 나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면서 몇 해 전 차가운 침대 위에서 눈을 떴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처음 눈을 떴을 때 천장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가슴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고 팔에는 줄이 몇 개나 꽂혀 있었어요. 입안이 바싹 말라서 혀가 잘 움직이지 않았고요. 옆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많이 놀라셨죠? 하얀 마스크 뒤로 보이는 간호사 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목이 메어서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대신 눈동자를 굴려 병실 안을 둘러봤어요. 창밖엔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는 흐릿한 빛이 비치고 있었고 컵 2개가 놓인 테이블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컵들 옆에는 남편 얼굴이 없었어요. 저기 남편은요. 겨우 그 말이 나왔어요. 간호사가 잠깐 멈칫하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분은 수술 끝나고 한번 들르셨다가 지금은 가셨어요. 내일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수술 끝나고 한번 왔다 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때의 나는 안도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머릿속 한쪽에서는 주차장 바닥에 나를 두고 떠나던 남편 구두 뒷굽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두 장면이 겹쳐지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그날 밤 수술실에서 나를 밀어내던 침대 위에서 나는 희미하게 남편 목소리를 들었어요. 수술비가 그렇게 나와요? 보험으로 처리 안 되는 거예요? 눈을 감은 채로 들으면서 나는 그때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 생명보다 돈 걱정이 먼저인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도 나는 그 말을 애써 잊으려고 했어요. 살아남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나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며칠 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는 것도 큰일이었어요. 남편은 한동안 저녁 무렵에만 병실에 얼굴을 비쳤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다가 간호사가 회진 온다고 하면 슬쩍 나가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계획 다 틀어졌어. 퇴직 앞두고 이런 일이 웬일이냐 진짜.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 앞이었지만 나를 보지 않고 말했어요. 텔레비전 화면에서 축구 중계가 나오는 걸 건성으로 보면서요. 나는 이불을 꼭 쥐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입 밖으로 나온 건 그 말이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나 자신이 싫었어요. 내가 뭘 조심했어야 하는지 사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가슴이 아파서 쓰러진 게 내 잘못인가?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픈 사람은 죄인이 되는 자리였어요. 입원 기간이 길어지자 남편 얼굴 보는 날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 퇴직 정리할 게 많다. 시어머니 허리도 안 좋다. 같은 말들이 이어졌어요. 나는 핸드폰 화면에 남편 이름이 뜨기만 하면 괜히 긴장이 됐어요. 어느 날은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 목소리 뒤로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나 지금 사람들하고 있어서 길게 못 말해. 당신은 그냥 거기서 푹 쉬어. 병원밥 공짜로 먹으면서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그 말이 꼭 가슴에 돌멩이 하나 더 올려놓는 것 같았어요. 병원밥이 공짜라는 말이 그렇게도 서운할 수가 없었어요. 수술비 내역서에는 숫자가 줄줄이 적혀 있었고 간호사 말로는 앞으로 재활비도 만만치 않을 거라 했는데 남편에게 나는 그냥 공짜로 밥 먹는 사람인 거였어요. 퇴원 후 재활치료는 더 길고 고된 길이었어요. 처음 재활치료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지팡이도 없이 제대로 서 있지 못했어요. 주변에는 나보다 더 나이 많아 보이는 어르신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에 온 힘을 다 쏟고 있었어요. 치료사 선생님이 내 팔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오늘은 5걸음만 걸어볼게요. 나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내디뎠어요. 걷는 연습을 할 때마다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날 몸의 느낌이 떠올랐어요. 그때 나를 보고도 남편은 떠났는데 낯선 사람들은 내 팔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세상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날
남편은 차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가자고 했어요. 병원 앞에서 나는 남편 옆에 서 있었지만 묘하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택시 기사에게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설명도 하지 않았고 짐도 기사님이 대신 들어줬어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 냉장고 안은 엉망이었어요. 반찬통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누군가 먹다 만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남편 혼자 지냈다기엔 그릇수가 이상하게 많았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 그릇들 중 일부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었다는 거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재활은 계속됐어요.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스트레칭 모임에도 나가봤어요. 남편은 그런 나를 보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늙어서 괜한데 힘쓰지 말고. 그 시간에 집안일이나 하나 더 하지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또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웃고 넘겼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대답이 나왔어요. 집안일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제 몸부터 챙길 거예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게 나 스스로도 낯설었어요. 남편은 잠깐 나를 쳐다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남편 눈치를 조금 덜 보게 됐어요. 대신 내 심장 소리를 더 자주 듣게 됐어요. 지금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 나는 그때 그 재활실 냄새와 땀 냄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해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전 주차장 바닥에 누워있던 여자와 지금 남편 소식을 듣고도 울지 않는 여자는 같은 사람이지만 마음의 모양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접수 창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가슴 안쪽을 한번 쓸어내렸어요. 이번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적어도 오늘은 내가 나를 버리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접수 창구에서 남편 이름을 말하는데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떨리는 게 걱정 때문인지 오래된 상처 때문인지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직원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병동 위치가 적힌 종이를 건네줬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어색했어요. 외투깃은 제대로 올려져 있지도 않았고 머리칼은 이마에 조금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주차장 바닥에서 눈물 흘리던 그날의 여자는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병동 복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훅 올라왔어요. 링거 거리들도 환자 침대들도 간호사들 바쁜 걸음도 몇 년 전 내 주변에 있던 풍경과 똑같았어요. 나는 안내 표지판을 따라 남편 이름이 적힌 병실을 찾았어요. 문 앞에 도착하니 안에서 작은 말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살짝 문을 밀고 들어가자 시동생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고개를 떨군 채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는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잿빛으로 질려 있었고 코와 입 주변에 산소줄이 걸려 있었어요. 형수 왔어요. 시동생이 나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남편 얼굴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가슴이 싸늘해지는 느낌과 오래 함께 산 정이 뒤엉켜서 뭐라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의사가 곧 들어왔어요. 차트와 필름을 들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환자분 가족분이시죠? 심근경색이에요. 다행히 막힌 곳은 빨리 뚫었는데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해요. 나는 의사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전 내 침대 옆에서도 비슷한 설명이 오갔겠죠. 그때 나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저 남편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사가 나가고 나니 병실 안에 조용함이 내려앉았어요. 모니터에서 나는 삐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어요. 남편 입가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아서 나는 무심코 침대 쪽으로 가까이 갔어요. 손등에 붙은 주사 바늘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당신 알겠어요. 이제 여기 누워있는 기분이 어떤지. 속으로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괜히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이 사람 귀에 들어갈까봐 그게 싫었어요. 시동생이 눈치를 보며 말을 걸었어요. 형수, 형이 요즘 계속 가슴이 답답했다더라고요. 병원 가라 했는데 그냥 넘겼대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약한 소리 하기 싫었다나? 나는 피식 웃음이 났어요. 하나도 놀랍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답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 전 내 숨이 막힐 때도 남편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참으면 된다고. 무슨 큰일이냐고. 그래요. 형수, 그래도 형이. 시동생이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나를 빤히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 마음이 어떤지 나도 대충 알아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나는 그 말을 듣자 마음 한구석이 조금 흔들렸어요. 사람이라는 말이 묘하게 걸렸어요. 남편이 나를 주차장에 두고 떠날 때 그 모습이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시동생까지 미워하고 싶진 않았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오늘 여기 오기까지 많이 싸웠어요. 나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입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시동생이 놀란 얼굴로 나를 봤어요. 형수, 미안해요. 나는 그때 얘기 형한테 들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는 다르게 말했지만 나는 알아요. 그 말에 심장이 한번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주차장에서 나를 두고 떠난 그날,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분명 다른 이야기를 했겠죠. 갑자기 쓰러져서 정신이 없었다느니 구급차를 따라가려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느니 내 이야기는 그 사람 입을 통해 어디까지 왜곡되어 나갔을까요? 나는 남편을 한 번, 시동생을 한 번 번갈아 봤어요. 침대 위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죄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형수, 그래도 형이 깨어나면. 시동생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부드럽게 말을 잘랐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나도 이 사람도 정리할 게 많아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어요. 떨리지도 않았고 울컥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남편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마의 주름, 입가에 굳어진 선, 숨소리의 깊이. 오랫동안 함께 살며 익숙해졌던 모습인데 오늘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주차장 바닥에 누워있던 내 위로 쏟아지던 형광등 빛이 이 사람 눈 위에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손을 뻗어 남편을 붙잡을 힘이 없었고 남편은 나를 두고 떠날 힘만 남아 있었어요. 오늘은 반대로 내가 일어나 여기까지 걸어왔고 이 사람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에 있어요. 하늘이 공평하다는 말이 떠오르며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공평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날의 내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오늘의 내가 조금은 확인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